유동열의 스파이 세계 25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우라룸 확보 작전. 암호명 플럼펫. 1968년 11월 17일 새벽 서독 함부르크 항구를 출발해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라이베리아 국제의 화물선 시오스베리크 A호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유럽 항만 당국과 유럽 원자력 공동체 및 국제 원자력 기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 배에는 원자폭탄 40여 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룸 강석 200톤이 560개의 드럼에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5일 후 12월 2일 시어스베르크 A호는 터키의 이스켄티는 항구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배에 있던 우라룸 200톤은 보이지 않았다. 전대미문의 핵물질 실종 사건은 9년 동안 국제 핵 관련 기관과 일부 정보 기관에만 국한된 세계 최고의 비밀 중 하나였다. 게다가 1977년 4월 독일 찰스부르크에서 열린 군 축제 회의에서 미국 상원의 고문이었던 폴 레벤탈에 의해 이 사건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자행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결국 언론의 추적과 핵심 관계자의 증언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핵물질인 우라룸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개한 암호명 플럼펫 작전의 일환임을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모사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7년 제3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 이후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공급해오던 자료용 우라룸 연료의 수출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의 기술 자원으로 네게브 사막에 1958년 디모나 원자력 연구소 건설에 돌입하여 1963년 중수로 원자로를 완성했다. 중수로 원자로는 우라룸을 재처리하여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에 용이했는데 우라룸의 공급 중단으로 이스라엘에는 비상이 걸렸다. 아랍 국가에 포위당해 있던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생존의 마지막 카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우라룸의 공급 중단으로 핵개발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모사드는 비밀리에 우라룸을 확보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모사드는 서독 중소화학업체인 아시마라 케미라에 접근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술체는 오랜 기간의 공작을 통해 포섭하여 우라룸 200톤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술체는 1968년 3월 벨기에 광산업체에 우라룸 강선을 주문했다. 용도는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비누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었고 까다로운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허가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문제는 선적된 우라룸 원자력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피해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운반하느냐였다. 모사드는 공장용 화물선을 구매하기 위해 1968년 8월 라이아베리아 비스케인이라는 유령 선박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9월 서독 화물선 시어스베르크 A호를 구입했다. 이 배는 그해 11월 15일 스페인 선원들을 새로 고용하고 화물을 탑재하기 위해 벨기에 안트베르펜으로 갔다. 여기서 플럼펫이라고 찍힌 560개 드럼을 적재했다. 드럼 속에는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리는 우라룸 산화물 200톤이 적재되었으나 선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음날 출항한 배는 제노바로 바로 가지 않고 돌연 서독 함부르크에 정박했다. 여기서 선주가 바뀌었다며 스페인 승무원을 전원 해고하고 모두 이스라엘 선원으로 대체됐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고된 이스라엘 선원들의 여권은 하나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1968년 11월 17일 함부르크를 출발하며 항만 당국에는 이스라엘 제노바로 간다고 신고했으나
도착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배는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실제 시어베르크 AO는 향해 7일후 키스프로스 근처 공해상에 도착해 소형 선박으로 구성된 괴선단과 접선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소형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실은 다음 시어스베르크 AO는 터키 이스켄데른 항구에 도착했다. 당연히 200톤의 우라름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라름 화물을 탑재한 소형 선박들은 약 110헬이 떨어진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에 도착했다. 이 화물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드모나 원자력 연구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지하에 있는 비밀 핵 연구소에서 플루토늄으로 가공되어 5년 뒤 핵포탄으로 제조되었다. 유럽 당국과 핵물질의 국제 운송을 통제, 감시해야 할 국제 원자력 기구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후에 핵물질 실조 사건에 대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비공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입수한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1977년 5월 미국의 한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옐로우 케이크는 폭탄 물질이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의 광물이다. 복잡한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핵무기를 제조하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재처리에 성공하여 제한된 수의 원자폭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후 카터 행정부는 옐로우 케이크에 포함한 모든 우라늄을 수출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의 핵물질 확보 작전인 플럼펫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당시 작전을 주도했던 모사드 요원 벤 에어벨의 증인에서 비롯됐다. 그는 1973년 7월 노르웨이 닐레함메르에서 모로코 국적의 식당 종업원을 암살한 모사드 공작조의 일원이었다. 이들은 1972년 메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 검은 9월단을 추적하던 중 그를 검은 9월단의 한 명으로 오인하고 암살한 것이다.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된 에어벨은 고민 끝에 노르웨이 당국에 플럼펫 비밀 작전 정보를 제공하고 형량을 조정을 시도했다. 제공된 정보를 추적한 노르웨이 당국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벨이 시어베르크 AO를 구입한 비스케인이라는 위장 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살인사건 가담자인데도 7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이 작전은 1978년 발간된 플럼펫 작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스파이 세계에서 영원한 비밀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격언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이상은 자유민주연구원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